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재현 작가님이 지은 인생의 마지막 질문. 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재현.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미국 emory 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공회 대학교를 거쳐 지금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철학 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연세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장과 한국종교학회 종교철학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성정이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인간을 억압하는 동인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한다. 아울러 그러한 초월 지향성을 품은 종교가 어떻게 본래 뜻인 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프롤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음을 깨우치는 물음의 지혜. 횟수를 두 자리 숫자로만 표기하는 전산망 때문에 세상이 마비될 것이라는 공포가 뒤덮었던 적이 있었다. 이른바 Y2K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2000년도 지나고 어느덧 두 번의 10년을 보냈다. 그때의 불안은 호들갑에 그쳤지만 지금 인류는 미중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첨단 과학과 의학의 혜택을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크게 누려온 오늘날의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구를 장악하고 우주로 날아갈 것만 같던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도 한갓 미물에게 포로가 된 듯하다. 게다가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로 인해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과 생명에 경제까지 얽힌 문제이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온다. 한편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다. 당장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쉽게 가늠할 수가 없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원인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생태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남북극 동토에 묶여있던 인류 출현 이전의 바이러스들이 터져나와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들을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이도 모자라 최근 20년 사이에는 수백만 년 된 미생물들이 연구실에서 줄줄이 소생되었다 하니 이런 것들이 인간의 손을 떠나면 어떤 흉측한 괴물이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 몸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중 99%는 아직 규명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닥치면 이것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다. 지구는 고사하고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심각한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감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 무증상 감염자들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감염되었는지도 모른 채 남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한다. 증상도 없고 면역도 없으니 없음과 모름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더욱 심각한 일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다. 그러니 단순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작금의 상황은 우리의 삶을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없음과 모름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알무로 삶을 줄이며 세상의 전부를 파악하는 것인 양 살아왔다. 알물 붙잡아 더 크게 만들면 좋은 삶이 될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말하자면 있음에 대한 암만으로 삶을 꾸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한 미중의 사태는 있음에 비해 없음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알미 모름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덮어놓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죽음의 그림자 같은 없음과 모름을 외면한 채 있음과 암만으로 삶을 엮으려 한 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인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알을 좀 더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잘못 알고 있는 모름도 있고 아직 알지 못한 모름도 있으며 아예 알 수 없는 모름도 있다. 그러니 이제는 모름의 뜻을 새기면서 없음이 지니는 의미를 새겨야 한다. 어떻게 없음과 모름을 새길 수 있을까? 이는 우리의 삶이 묻게 하는 것이다. 없음과 모름으로 에워싸인 삶이 이미 물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이 던지는 물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물음은 삶의 길인 지혜로 이끌고 갈 것이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인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없음과 모름을 더듬음으로써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살아갈 길을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숨가쁘게 달리기만 하는 삶을 살아왔다. 작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들숨과 날숨을 가다듬으라고 요청한다. 숨인 동시에 쉼이다. 모름과 없음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곱씹으며 밟아가야 할 지혜의 길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곱씹게 될 기도도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이자 인류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은 너무도 분주하다. 도무지 돌아볼 만한 여유가 허락되지 않고 과속에 시달리는 삶이다.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일수록 오히려 더욱 곱씹고 되살펴야 할 텐데 종종 돌아본다는 것도 사치스러운 언어로 들린다. 그랬다가는 자칫 경쟁에서 낙오될까 두려워까지 한다. 그러나 돌아본다는 말은 꼭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 정신없이 밀려나는 듯한 삶의 흐름에서 잠시 머물러 쉬는 것만으로도 그 뜻이 적지 않다. 돌아본다는 것이 꼭 후퇴한다는 뜻은 아닐 테니 말이다. 머물러 쉬다 보면 달려왔던 길을 자연스레 되짚고 또 앞으로 갈 길을 가늠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설령 아니면 또 어떤가. 그저 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뜻이 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본다고 해서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알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삶에서 비교도 안 되는 더 길고 긴 시간을 우리는 그저 모르고 살아간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는 것은 물론 살아왔던 삶이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나온 세월을 지금 돌이킨다고 해서 몰랐던 것을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삶에서 알면 그리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대해 꽤 많이 아는 듯이 착각하니 더욱 힘들어진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아는 부분은 그리 크지도 않고 깊지도 않다. 그러고도 살아간다. 모르고도 살아간다. 이것이 참으로 오묘한 삶의 이치다.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거나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나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된다. 부질없는 강박일 뿐이다.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 못지않게 살고도 모른다. 이것이 중요하다. 모르고 사는 것은 불안을 자아내는 듯하지만 살고도 모르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안도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삶으로 내던져졌고 이미 나도 모르게 물음을 벗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더 좋은 내가 되어야겠다고 더욱 열심히 가꿔야겠다고 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봤자 더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칠 수많은 모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 인생의 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주제 파악의 시간. 2장 인간의 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서려는 이유. 3장 지혜의 길, 정답 없는 삶을 내다보는 역설의 통찰. 4장 기도의 얼,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부림.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유는 나에게 있다. 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에게 방해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은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니체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를 되묻는다. 눈앞에서 파멸시켰는데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령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적은 오히려 내 안에서 영원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다. 흔치는 않아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적에 대한 증오심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 말이다. 그렇다면 파멸시키려는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 자신에게서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전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인데 각도를 좀 달리 해보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지만 익숙해지다가 이내 실증을 느끼는 경우다. 다음은 니체가 저서 즐거운 지식에서 한 말이다.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에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이 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하다. 보다 넓고 큰 새 집으로 입주하면 기분이 좋다. 날마다 행복할 것만 같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면 그런 느낌은 다 사라진다고 한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날아갈 것 같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느덧 새 차를 샀다는 느낌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죽고 못 살 것 같아 매일 함께 있고 싶다면 연애 끝에 결혼도 도달했는데 이 역시 몇 년도 못 가서 생동감이 사라진다. 이것도 옛말이라 요즘은 몇 개월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 햇수로 계산하는 것은 까마득한 시간으로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증을 느끼게 될까? 익숙함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익숙함을 찾는다. 그것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실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나는 좋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것이다. 이는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보다 그것에 익숙해져서 흥미를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실증일 수 있다. 바뀌지 않는 나 자신이 싫어지는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다. 니체는 심지어 똑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나 자신이 바뀌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 그것에 대해 실증을 느낄 새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달라지면 곧 그것도 달라진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서구에서 근대라는 시대를 열어준 자연과학은 교황청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중세의 세계관을 뒤집었다. 땅은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떠받쳐주는 기초였고, 하늘은 낮과 밤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니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었다. 땅이 돌고 있다니 혼란스러웠다. 사람의 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본능적 자기도취가 붕괴되었다.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단순히 자연과학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심인 줄 알고 주변을 다스리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자신이 주변일 뿐이라는 발견은 우주의 미아로 내몰리는 듯한 천문학적 충격이었다. 그렇게 근대가 무르익어갈 무렵 이른바 진화론이 출현하면서 만물의 영장이었던 인간이 한낱 동물이 되었다. 거대한 생태계의 사슬에서 그저 생성소멸하는 여러 종들 가운데 한낱뿐일 것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당연히 저항과 분노를 일으켰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창조 신앙과의 정면 충돌을 불사하면서 다윈과 진화론자들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인가 라면서 말이다. 이런 오해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 것은 미성숙한 기독교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여러 동물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생물학적 충격은 지금도 수습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시비와 부정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인간이 더 이상 이상적인 주체가 아니라 모순과 부조리를 겪는 실존으로서 내던지게 되었다. 자유의지를 근거로 주체적인 인간을 내세웠던 근대인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학살 등 가공할 만한 모순과 부조리를 겪으면서 이제는 무의식과 비의지라는 거대한 뿌리를 파고들게 되었다. 이성적인 주체로서가 아니라 내전적인 실존이 부득이하게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연유를 조금씩 더듬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정신을 이루는 의식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아래 무엇인가 거대한 힘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수면 아래 빙산이 수면 위에 얼음을 떠받치면서 뒤흔드는 것처럼 무의식이 오히려 의식을 지배하고 조종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되었다. 근대를 열어준 과학과 그 동력인 이성을 기치로 내건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굳건히 세웠지만 그 모든 것도 그 아래에 알 수 없는 무의식, 비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폭로된 혁명이었다. 그러면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무슨 종교를 떠올려야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천문학과 생물학, 정신, 분석학 등에서의 전환은 명실공히 인간 스스로의 교만과 착각을 깨부수는 정신사적 혁명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부류들이 적지 않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 언뜻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우리를 훨씬 덜 힘들게 해주는 소중한 통찰이다. 어쩔 수 없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 이 좋은 소식을 마다하고 아직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이만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을까?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한번 따라 읽으면 당연히 동의할 만한 격언으로 들린다. 당신은 이 말에 진정으로 동의하는가? 다시 물으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다는 식의 표현이지만 어찌하여 이것과 저것만 있을까? 굳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쪼개자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만족하는 대지와 불만족하는 대지, 만족하는 소크라테스와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로 나누어지겠다. 그렇다면 이 넷 중에 당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만족하는 소크라테스를 택할지도 모르겠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